여러분, 중동 갈등의 진짜 승자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유럽의 네로라는 군사 강국이라 불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네 나라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고작 1,000대가 채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는 실제로 즉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가 50대에 불과할 정도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무려 2,3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빅 4국가들의 전차를 다 합쳐도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주포 분야로 시선을 돌리면 더욱 놀랍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약 600문의 자주포를 가진 데 반해 한국은 무려 2,000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3배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우리의 군사력이 인정받으면서 지금 전 세계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앞다퉈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갈수록 한국이 이득을 보는 참으로 기이한 구조인데 그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흥미진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성과죠. 그런데 이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대상국의 수입니다. 2022년에는 7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이 2025년에는 16개국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몇몇 국가에만 잘 파는 수준을 넘어 이제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 각지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한 시장에서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 다른 시장의 문까지 줄줄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국내 방위산업의 빅 4기업, 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I,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의 수주잔고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수주잔고란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납품되지 않은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엄청난 규모를 두고 해당 기업들이 4에서 5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둔 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수치가 2020년에는 6조 원 수준이었으니 불과 5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약 5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6%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은 27%에 달합니다. 무기를 팔아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순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이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3조 원 클럽에 진입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빅 4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이미 5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참고로 한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 무기를 파는 회사가 반도체 산업의 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우연 아닌 우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우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UAE가 무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조 원 규모의 엄청난 경제 협력에 최종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금액 중에서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만 무려 350억 달러, 즉 약 50조 원에 달합니다. 이 협력은 단순히 무기 몇 개를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인력 교육,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모두 아우르는 방산 풀 패키지 협력 모델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협의가 이루어진 바로 이틀 뒤인 2월 말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동 지역의 충돌이 격화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동 지역의 안보 전문가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고개를 강하게 젓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이란과의 대대적인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생존의 위협 앞에서 군비 시스템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 되었고 그 핵심 파트너로 바로 우리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중동 전체로 조금 더 넓혀보면 비즈니스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산 천궁 2 미사일을 4조 2천억 원어치나 사갔고 이라크 또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깔끔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마자 추가 무기 주문이 빗발치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은 중동 6개국에서 터져나올 전체 방산 수요가 무려 9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서울에 있는 랜드마크인 63빌딩을 약 240채 정도나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막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이 우리 한국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 국가들은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도 아니고 전통적인 무기
공급원이었던 유럽도 아닌 하필이면 우리 한국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걸까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동 국가들이 현재 처한 아주 복잡한 딜레마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당연히 미국에게서 최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 편을 들며 중동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승인을 미루곤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를 덥석 샀다가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법으로 엄포를 놓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중동의 정치적 분쟁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포지션을 가진 나라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하늘을 나는 전투기 분야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직접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인도네시아에 16대나 수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된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아주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판매를 넘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에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매년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랭킹에서 한국은 어느덧 3년 연속으로 세계 5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딱 4나라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5개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핵무기 하나 없이 순수하게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이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군의 화력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계 5위라는 순위가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볼수록 훨씬 더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 수만 해도 약 2,300대에 달합니다. 심지어 자주포는 약 2,000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군사 강국 빅사라 불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다 합쳐봐도 전차 수가 1,0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당장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가 50대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하니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4대 군사 강국 전체의 힘을 다 끌어모아도 한국이 가진 전차 수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포 쪽으로 가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보유한 자주포가 약 600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무려 2,000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105mm 포탄 재고만 무려 400만 발이나 쌓아두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다 수준의 물량입니다. 이 모든 막강한 화력은 사실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은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 순위에서 미국 다음인 당당한 2위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유럽 나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자신들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무기 생산국들을 놔두고 지구 반대편 아시아 나라의 무기를 줄 서서 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가성비 그리고 신뢰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대박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성공해낸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것입니다. 청광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레이저 빔을 쏴서 드론을 정확하게 격추하는 방식인데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채 안 되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저렴한 비용입니다. 지금 이란이나 후티 반군이 주로 쓰는 전술이 수백만 원짜리 저가 자폭 드론을 한꺼번에 수백 대씩 퍼붓는 전략입니다. 만약 이걸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으려고 하면 미사일 한 발당 60억 원이나 들어서 드론 100대를 막는데 무려 6천억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쪽이 돈이 없어서 먼저 파산해버리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인 셈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한 발에 2,000원이라면 이런 비대칭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군사강국인 미국조차 아직 실전에 배치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내버린 것입니다. 최근 방산 수출 추이를 쭉 훑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72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아주 폭발적으로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는 다시 95억 달러로 떨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역시 한번 반짝하고 마는 거였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다시 154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한국방산의 구조적인 성장세를 명확히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특정 계약의 대박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한 단계 위로 훌쩍 점프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위치에 서게 된 것일까요? 과거에 총 한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게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전략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결정적인 도약의 계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당시 한국이 처해 있었던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하나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1969년 7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당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냉혹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소총조차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술이 없어서 M16 소총 한 자루를 쓰려고 해도 미국에 사정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미국이 갑자기 이제는 떠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1971년에는 주한미군 7사단 소속 장병 2만 명이 순식간에 철수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기에 북한 김일성은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시도하고 울진과 삼척 지역의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키며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전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무기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고작 279달러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무모하리만치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감히 최첨단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해버린 것과 다름없었으니 말입니다. 초기 연구원들은 미군에게서 빌려온 무기들을 밤샘 연구하며 정밀하게 분해했습니다. 각 부품을 어떻게 가공하고 조립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탐구하며 말 그대로 맨 땅에서부터 따라 만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해군의 눈물겨운 성장 스토리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1970년대 해군은 겨우 150톤 남짓의 작은 참수리 고속정을 처음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배도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이때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믿기 힘든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배를 만들어 처음 바다에 띄웠는데 세상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고요? 배 한가운데 빈 공간에 무거운 시멘트를 들이부어 억지로 무게 중심을 맞췄다는 지금 생각하면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역사는 바로 이런 바닥 수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바닥 수준에서 출발한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강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물론 그 차기 함선인 정조대왕급 구축함까지 당당히 건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배에 시멘트를 부어 겨우 수평을 맞추던 그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지스함 제조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기술적 축적이 마침내 대폭발을 일으킨 시점이 바로 2022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전 유럽 대륙이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폴란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무기를 몽땅 넘겨주다 보니 정작 자국의 무기고는 텅텅 비어버리는 심각한 안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럽이 처해 있던 속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가 끝난 후 유럽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탱크 생산 공장을 닫고 대신 와인이나 명품을 만드는 산업에 집중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탱크 만드는 중후장대한 설비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사치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변모해버린 셈입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로 GDP의 2%를 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국방비를 1% 수준으로 대폭 줄여버리는 바람에 기술력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대량 생산은 불가능한 아주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베트남 전쟁 이후로 대규모 전면전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평시 소량 생산 시스템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만이 지난 1953년 휴전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실제 전쟁을 준비해온 지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한과 북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언제든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아주 촘촘하고 빈틈없이 유지해왔습니다. 평상시에도 언제든 전쟁이 터지면 즉시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사실상 전시 수준의 막강한 생산 역량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만이 가진 또 하나의 독보적인 강점이 있는데 바로 산업 생태계가 지극히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남동쪽 해안가인 부산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포항에는 세계적인 제철소가, 거제에는 초대형 조선소가, 그리고 경남 일대에는 굴지의 기계공업 단지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모든 핵심 시설들이 자동차로 불과 한두 시간 거리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초밀집형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강철부터 정밀 부품, 그리고 강력한 엔진까지 모든 생산 요소들이 단 몇 시간 안에 한 곳으로 집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땅덩어리가 넓어 부품 하나 실어오려면 트럭을 며칠씩 몰아야 하는 미국이나 이미 제조업 기반이 거의 무너져 버린 영국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금속과 기계부터 전기전자와 반도체, 그리고 화학과 조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이 이토록 좁은 지역에 유기적으로 모여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에 급하게 무기를 사겠다고 연락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납기까지 최소 5년에서 7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공장 규모를 축소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도 당장 물건을 만들어낼 생산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한국이 등장해 저희는 1년 안에 무조건 납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1년 만에 K9 자주포 180여 대를 폴란드 현지에 딱 납품해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자부심 넘치던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독일의 유명 방산업체인 나인메탈 이모는 한국의 이 무시무시한 생산 속도가 우리에게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K9 자주포 한 대 가격이 약 120억 원 정도인데 성능이 거의 대등한 독일의 PZ2000 자주포는 무려 300억 원이나 합니다. 성능은 거의 대등한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고 납기 날짜는 5배나 빠르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식이 성립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가성비와 속도가 확인되는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기존 판도는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건 만드는 속도와 저렴한 가격만이 한국 방위산업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절대로 해주지 않는 아주 파격적인 서비스를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 방산 강국이라서
굳이 기술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무기가 알아서 잘 팔리는 그야말로 배짱 두둑한 장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개척해야 하므로 고객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기 위해 일종의 1+1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무기만 파는 것을 넘어 유지보수 기술부터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지원, 그리고 심지어 핵심 기술 이전까지 아예 풀 패키지로 통 크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는 자존심 강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절대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세워 직접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안을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영업을 넘어서 당신들 나라의 방위산업 전체를 우리가 함께 키워주겠다는 아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우리가 왜 한국 무기를 샀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최신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K방산의 성장 가도에 그림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5년 8월경 폴란드 검찰이 한국과의 방산 계약 과정에서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부패 의혹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시장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안타깝게도 독일 라인메탈에 밀려 최종 탈락하는 가슴 아픈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는 무기의 성능이나 가격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산 외교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을 동시에 실감하게 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들여다보겠습니다. K방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는지, 일반적인 뉴스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한 구조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거대한 방산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5부류의 플레이어들의 마음속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당연히 수출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 방산 업체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부와 거대 방산 업체들인데 이 둘은 사실 겉보기와 달리 이해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자기 돈으로 스스로 무장하여 안보를 책임지는 상황을 아주 반기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에게 방위비를 좀 더 내라고 엄청나게 압박했던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이 그 무기 수요를 대신 채워준다면 미국 정부로서는 안보 부담이 줄어드니 속으로는 아주 흐뭇해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루먼 같은 미국의 민간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가 나타나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는 상황이 절대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유럽연합, EU,과 유럽 현지 방산업체들이고 네 번째는 돈 많은 중동 국가들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가 폴란드와 같은 실제 수입국들입니다. 이 5플레이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바로 우리 K방산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자세히 추적해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위협 때문에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자체적으로도 무려 800억 유로, 약 116조 원, 나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서구권 방산업체들은 이미 공장에 주문이 꽉 차서 물건을 제때 찍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건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으로 돈줄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방산업체가 큰 계약을 따내면 매출이 급증하고 주가가 폭등하면서 하나그룹 같은 곳의 시가총액이 180조 원을 넘어 재계 서열 4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이 두 번째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K방산 무기들의 핵심 부품들을 뜯어보면 KF-21 전투기에 엔진처럼 미국산 핵심 제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각종 첨단 전자 장비들 또한 상당수가 미국산 기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법인 ITAR, 국제무기거래규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쉽게 말해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려면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한국 방위산업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불가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팔고 싶은 나라에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게인데도 내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다 심지어 미국의 구형 자주포인 팔라딘보다 우리 K9 자주포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나오니 미국이 마냥 우리를 곱게 봐줄 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무기의 핵심 부품들을 스스로 생산하는 국산화 작업에 정말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 바로 유럽연합의 바이 유러피언 정책이라는 규제입니다. 이 정책의 내용은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자국민의 세금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는 무조건 유럽 내에서 생산된 무기를 사야 한다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예산의 절반을 그리고 2035년에는 무려 60%를 유럽 영내 무기로 채워야 한다는 아주 깐깐하고 구체적인 규정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에 물리적인 한계치를 설정해버리는 매우 위협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당장 유럽 방산업체들은 이러한 대규모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구매할 수 없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자국법까지 어겨가며 한국 무기를 서둘러 사들이는 이유가 바로 유럽 내에 당장 공급 가능한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러한 빈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면서 동시에 폴란드를 유럽 현지 생산의 전초기지로 삼는 우회 전략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우리의 기술로 무기를 만들면 그 무기는 서류상으로 유럽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드론이 거대한 전차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자극적인 영상들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탱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전쟁의 양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결국 하루에 포탄을 몇 발이나 더 많이 쏘느냐가 전쟁의 승패와 전선의 이동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전차를 공격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보병과 긴밀하게 협동작전을 펴면서 시속 70km로 평원을 짓밟으며 진격하는 전차군단은 여전히 적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전차포 한 발이면 웬만한 건물 하나는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강력한 돌파력이 없어서 지금 양측이 지루한 소모전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기본은 전차와 야포, 그리고 장갑차와 보병이라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쟁의 기본 무기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러한 탄탄한 기본기 위에 레이저 대공 무기와 첨단 전자전 기술까지 더해서 무결점의 삼중방어 체계를 구축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비밀스러운 연결고리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우리 한국 방위산업에 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건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치고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를 가뿐히 넘겼는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나 에너지 비용도 덩달아 폭등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군사력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 육군만 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해군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3,000톤급 안창호급 잠수함 안에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인 SLBM이 무려 6발이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최신형인 장영실급 잠수함에는 10발까지 실을 수 있는 엄청난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잠수함들이 깊은 동해 바닷속에 숨어서 활동하는데 동해는 해류가 복잡하게 얽히는 특성 때문에 음파 탐지기로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깊은 물속 어디선가 강력한 탄도 미사일 10발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군의 전력체계 또한 아주 짜임새 있고 훌륭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늘의 람보르기니라고 불리는 최강의 F-15가 있고 다목적 트럭처럼 든든한 F-16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가 추가되었고 그 사이에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KF-21 보라매가 양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습기, 공격기인 F-50부터 공중 조기 경보기와 급유기까지 하늘에서 필요한 모든 전력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해병대 28,000명은 세계 3위 규모의 막강한 전력인데 이들이 수도권 측면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해병사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동해안 전체 군사력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아주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 불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미사일 탄두 무게가 500kg 정도인데 현무-5는 탄두 무게만 무려 9톤에 달하는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특수 제작된 강철 앞부분이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지하 100m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초토화해버립니다. 우리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므로 한 방에 적의 심장부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런 무시무시한 병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미 수백 발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며 실전 배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니 정말 든든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방위산업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단순히 성능만 따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만들어 주느냐 하는 속도 경쟁 시대로 바뀌었는데 우리 한국의 뛰어난 제조 역량이 여기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전쟁터에서 증명된 실전 데이터까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국산 미사일인 천공-2가 최근 중동 갈등에서 보여준 놀라운 실전 성과를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과거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처음 실전 투입됐을 때 요격률이 고작 40% 정도였는데 우리 천공은 첫 실전에서 바로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실전 기록 하나가 앞으로의 수출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과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의 수출 문의가 쏟아지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은 세계 12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는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려 당당히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보다 덩치를 3배나 더 키워야 한다는 뜻이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기존 강대국들의 점유율을 직접 뺏어와야 한다는 아주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이 이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나라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가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림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우리 한국 방산이 전 세계 4위 자리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중동의 군비 경쟁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유럽연합의 규제에서 우리 한국이 예외적인 대우를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KF-21 전투기의 대규모 수출이 성공하고,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었고, 연간 영업이익 5조 원 시대를 열었으니, 환경만 잘 조성된다면 연간 수출 200억 달러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성장의 역사는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73년 욤 키푸르 전쟁을 겪으면서 무기를 다른 나라에만 의존하면 국가의 생존이 위험해진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산 기술의 자립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고, 결국 메르카바 전차나 아이언 돔 같은 세계적인 명품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1985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매출의 80% 가까이가 해외 수출에서 나왔다는 점은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보의 위협이 오히려 방산혁신의 강력한 동기가 되고, 그것이 다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수출로 이어지는 경로가 우리와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작고 비싼 첨단 시스템에 강점이 있다면, 우리 한국은 대규모 생산 기반을 활용한 가성비 무기에 강점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우리 한국이 과거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반대의 어두운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른바 전쟁 특수의 함정인데, 수출 물량은 늘어나도 정작 회사가 가져가는 실속, 즉 이익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마련입니다. 이미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상황에서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값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게다가 방산 분야에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은 돈만 준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술자 한 명을 양성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데, 일감이 너무 몰려버리면 인력난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매출액 숫자는 역대 최대를 찍으며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주주들이 가져갈 마진은 쏙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바이락타르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 탱크를 사냥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직접 검증된 성능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마케팅 수단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튀르키예 방산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은 사람들의 높은 기대만큼 치솟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자국 리라와 가치 하락이 동시에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문은 쇄도하는데 생산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튀르키예보다 산업 기반이 훨씬 더 단단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런 비용 상승 리스크는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유럽 시장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유럽연합의 바이 유로피안 정책이 예외 없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유럽 현지 방산 업체들이 다시 생산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우리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 업체에 밀려 씁쓸한 고배를 마셨던 사건은 어쩌면 거대한 폭풍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K방산은 유럽 시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동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시야를 돌려야만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역시 과거에 이와 아주 비슷한 고비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과 남미 시장에 크게 의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치적 또는 외교적 이유로 시장 진입이 꽉 막혀버리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좌절하지 않고 인도나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시장을 아주 신속하게 다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스라엘 방산 수출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올 정도로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한국 또한 유럽 시장의 문이 좁아진다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다변화의 길을 망설임 없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집트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아랍에미리트와의 50조 원 규모 협력은 중동 시장의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라이즈 넥스원이 현지 법인을 세우며 한국항공우주산업, KA, 이 수송기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측 시나리오일 뿐이며 유럽의 문이 당장 내일 닫히는 것은 아닐 테니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아주 대담한 시나리오 하나를 더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 K방산이 거대 미국 시장에 직접 깃발을 꽂는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이 국방상호조달협정, RDPA, 즉 일종의 방산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전 세계 시장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대 미국 시장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됩니다. 미국 정부 역시 현재 전쟁으로 인해 바닥난 자국의 무기 공급망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처지입니다. 미국산 무기만으로는 수요를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 뛰어난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한국의 손을 잡고 싶어하는 속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거대 방산 업체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뺏긴다며 워낙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우리 K방산이 진정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톱플레이어 자리에 세기를 박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미래를 예측할 때 흥미롭게 보셔야 할 아주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만약 미래의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일까요? 지금 우리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육군 화력에 쏟아붓고 있는 그 엄청난 돈과 자원들이 비로소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을 상대하느라 포병 위주의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통일이 되면 그 막대한 예산을 해군이나 공군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잡힌 세계 최강 군사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져 어마어마한 강국이 탄생하는 것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눈치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주변국 중에서 러시아만이 유일하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유럽으로 향하는 문이 꽉 막혀버린 상태라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진실한 파트너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덩치가 너무 커서 믿기 힘들고 일본과는 영토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남은 것은 오직 기술력 좋고 신용 있는 한국뿐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항은 세계적인 물류 거점이고 한반도 철도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셈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 K방산의 미래는 단순히 정해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복잡한 시나리오가 동시에 소용돌이치며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조건들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갈림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한국 방산의 미래가 온통 핑크빛 장밋빛으로만 가득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우리는 반대편의 차가운 시선과 비판적인 목소리도 균형 있게 들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날카로운 반론은 현재의 성장이 그저 일시적인 전쟁 특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꼼꼼히 뜯어보면 이런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173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찍었다가 2024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95억 달러로 뚝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몇몇 커다란 계약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숫자가 뻥튀기 된 것이지 진짜 실력이 꾸준히 올라간 것이 맞느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지표입니다. 미국처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무기를 순환시키는 구조가 아닌 이상 전쟁이 끝나버리면 수요가 급감하여 재고만 쌓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상당히 뼈아프고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7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의 저변 자체가 넓어졌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더욱이 이미 받아놓은 수주잔고 100조 원은 설령 내일 당장 전쟁이 멈춘다고 해도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우리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면한 무거운 반론은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를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보면 우리 주력 무기들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기네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수출을 막아버리면 우리 한국은 팔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무기를 팔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을 단순한 우방을 넘어 위협적인 비즈니스 경쟁자로 인식하는 순간 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 결국 한국 기업들을 자신들의 공급망에 넣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묘한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유럽연합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 유럽 시장으로 가는 문이 아예 닫힐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오는 2030년부터 유럽 역내 무기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성을 띤 아주 무서운 약속입니다. 이미 루마니아에서 독일산 무기에 밀려 탈락한 씁쓸한 사례가 있고 유럽 현지 방산 업체들의 로비 활동 또한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전차 생산 라인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아예 자기네 방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의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면 유럽 공장들이 우리만큼의 물량을 뽑아낼 능력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천운과도 같은 기회입니다. 폴란드 등의 공장을 세워 유럽산 딱지를 붙이는 등의 영리한 전략을 잘 쓴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K방산의 비약적인 성장은 분명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일시적인 행운을 어떻게 하면 영구적이고 탄탄한 구조적 성장으로 안착시키느냐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핵심 부품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를 더욱 늘리며 유럽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치우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한국이 전쟁을 직접 치르지 않으면서도 전쟁이 가져다준 기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게 활용하는 독보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면서도 중동의 복잡한 싸움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고 무엇보다 북한 때문에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지금 전 세계가 간절히 원하는 무기와 딱 들어맞는 이 기막힌 포지션. 이것이 바로 전쟁이 터질수록 한국이 웃게 된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이자 우리만 가진 엄청난 무기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소총 한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서러움을 겪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수주장고 100조 원을 자랑하는 방산 대국이 되었습니다. 배를 만들었는데 수평이 안 맞아서 시멘트를 채워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이지스함을 띄우고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세계 최초의 레이저 무기까지 배치하는 나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방산이 사람들의 기대처럼 세계 4대 강국 자리에 멋지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예리한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산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쓴 K-팝에 이어 이제는 방위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네 번째 핵심 기둥이 될 수 있을지 그 운명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 설립될 당시 언젠가 반드시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눈물겨운 다짐을 했던 선배 연구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간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어린 헌신적인 노력들이 5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의 위대한 K방산을 일궈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던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의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투기가 과연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유와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권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 헤드라인 이면에 감춰진 진짜 속사정과 그 누구도 쉽사리 알려주지 않는 날카로운 구조적 분석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주제나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경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경제 지식 탐험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사,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처음 설립하며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로 조국의 하늘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눈물로 다졌던 선배 연구원분들이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가슴 뜨거운 염원과 다짐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K방산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간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어린 지독한 노력들이 5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K방산을 이룩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역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탄생은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수출 계약권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 헤드라인 속에 가려진 진짜 속사정과 그 누구도 쉽사리 알려주지 않는 날카로운 구조적 분석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경제 주제나 더 깊이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주저 마시고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귀한 영감이 됩니다. 여러분, 1970년대 소총 한 자루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해 뼈저린 서러움을 삼켜야만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대한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핵심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텅 빈 공간에 시멘트를 쏟아부어야만 했던 그 가난하고 절박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이지스함과 잠수함, 그리고 세계 최초의 레이저 무기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내는 당당한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전쟁 특수 덕분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며 묵묵히 헌신해온 수많은 선배 연구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승리이자 벅찬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세의 흐름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며 강대국들의 매서운 견제와 자국 이기주의의 바탕을 둔 무역주의라는 새로운 장벽이 우리 앞을 다시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요동치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경제와 안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숫자와 언론의 찬사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기와 다가올 기회를 정확하고 예리하게 꿰뚫어 보아야만 치열한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와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현실경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 외에도 현실경제 채널에 준비된 다양하고 유익한 다른 영상들도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과 진짜 경제 이야기를 들고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